이곳은 베네수엘라 안데스 산맥 3,000m, 해발 600m의 작은 산골 마을 메리다. 커피 농장과 감자밭이 전부인 이곳에서 7남매의 막내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하루 세끼를 챙기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 집 아이들은 농장에서 버려지는 작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막내 마리아나만큼은 달랐습니다. EKM의 산길을 걸어 학교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고 결국 전액 장학금으로 수도 카라카스의 명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가난한 조국의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꿈을 안고 공무원이 된 그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월급은 고작 $30, 빵 한 조각 사 먹기도 힘든 돈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낮에는 경제부 공무원, 밤에는 식당 호객꾼이라는 두 얼굴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한국인 남성 민준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에서 그가 건넨 팁은 그녀의 한 달 월급과 같았고 그의 정직함과 책임감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5개월간의 깊은 교제 끝에 민주는 갑작스러운 귀국 통보를 받고 마리아나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 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결심한 그녀. 부모님은 우리 딸만이라도 지옥 같은 이곳을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이라며 눈물로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민준이 매달 보내는 50만 원, 마리아나가 베네수엘라에서 5년 넘게 꼬박 일해야 만질 수 있는 그 돈으로 그녀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가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위를 둔 집이라고 온 마을의 부러움을 사는 그 가족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메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데스 산맥 3,000m 중턱, 해발 600m의 고산지대에 자리한 작은 마을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그곳에서 커피와 감자를 재배하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제 위로는 6명의 오빠와 언니가 있었습니다. 7남매의 막내였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몸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나, 오늘 농장에서 좋은 걸 가져왔단다. 좋은 것이라고 해봐야 농장 주인이 팔지 못해버린 감자나 썩기 직전의 토마토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그런 식사를 했고 어쩌다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받아온 옥수수 가루로 아레파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그날은 정말 잔칫날이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야 했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12살부터 마을 가게에서 일하거나 다른 집 농장에서 날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가지를 똑똑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는 것. 마리아나, 너도 이제 학교 그만두고 집안일 좀 도와라. 아버지가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공부해서 나중에 큰 돈 벌어올게요. 그러니까 학교는 계속 다니고 싶어요. 부모님은 정직한 분들이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나쁜 짓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저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경제학이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배워 베네수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EKM의 산길을 혼자 걸어 학교에 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차를 타고 등교할 때 저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로 그 길을 매일 오갔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나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성적은 늘 전교 1등이었고 결석이나 지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18살이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한 것입니다. 메리다에서 수도 카라카스까지는 7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우리 막내가 대학을 가다니 어머니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카라카스는 위험한 곳이니 조심해야 한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온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할게요. 대학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장학금으로 학비는 해결했지만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면서 점점 느꼈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물가는 매달 2배씩 올랐고 가게 앞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경제학을 배워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 그 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도 일을 쉬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졸업 학기가 되자 저는 경제부 공무원 특별 채용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경제부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해냈어. 합격 통지서를 보던 날 저는 혼자 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기쁨과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대학 졸업식 다음 주 저는 카라카스의 중앙정부 청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경제부 건물 앞에 섰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나 곤살레스 씨, 환영합니다. 부서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달러, 한 달 월급이 고작 30달러였습니다.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몇 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 실질적으로는 계속 줄어드는 셈이죠.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빵 한 덩이가 5달러인 나라에서 한 달을 30달러로 살아야 한다니 말이 됩니까?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무실 분위기였습니다. 동료 대부분이 연줄로 들어온 낙하산들이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옆자리 선배가 귓가에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해봤자 바뀌는 건 없어. 월급도 똑같고 다 연줄로 결정되는데 뭐하러 노력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경제부의 모습이었던가? 나라를 구하겠다던 나의 꿈은 어디로 간 것일까? 초인플레이션은 계속되었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제부에서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거나 욕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라 경제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저는 어디 가서도 제가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달러로는 카라카스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집세도 낼 수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 시절에 일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퇴근 후 저는 카라카스 구시가지의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호객 행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맛있는 식사 있어요. 들어오세요. 낮에는 정장을 입고 경제부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거리에서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이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저 여자 공무원 아니야? 가끔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료들 중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임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한 명이 그만두면 또 다른 낙하산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부 조직 전체가 무능력해져 갔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떠나고 연줄이 있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호객 행위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이었나? 정부는 미국과 대립하며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했습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정부의 충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희망이 없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 얼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 마리아나와 밤에 마리아나, 경제부 공무원 마리아나와 식당 호객꾼 마리아나. 어느 것이 진짜 제 모습인지조차 헷갈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고향에 송금할 돈조차 부족해서 오빠와 언니들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족의 희망이었는데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늘을 보며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요. 그것은 어느 토요일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저는 여느 때처럼 식당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카라카스 구시가지는 주말 저녁이 되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맛있는 파에야 있어요.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정통 요리입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 엘마르는 가게가 작았지만 맛만큼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발렌시아 출신이라 파에야 솜씨가 대단했거든요. 손님 한 팀 데려올 때마다 3달러씩 주지. 가게 주인의 제안이었습니다. 3달러면 제 하루 일당을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손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님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들 옆 식당으로 가거나 아예 이 골목을 지나쳐버렸습니다. 오늘은 운이 없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8시가 넘었는데 손님을 한 팀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동양인 남성 3명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다. 저는 재빨리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카라카스에서 동양인, 특히 중국인들은 부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석유 관련 사업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식당에서도 팁을 후하게 주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맛있는 스페인 요리를 맛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저를 보며 뭐라고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일단 미소로 식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근처에서 가장 좋은 해산물 요리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아저씨, 손님 모셔왔어요. 카운터에 있던 가게 주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3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고 저는 메뉴판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2사람은 시끄럽게 떠들며 여기저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조용히 앉아 메뉴판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남자 중 1명이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조용하던 남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파에야 3인분하고 생선구이 그리고 맥주 6병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주문서를 가져갔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저는 다른 테이블 시중을 들면서도 그 3사람을 계속 신경 썼습니다. 인센티브를 더 받으려면 추가 주문을 받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음료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틈틈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중국인 남성들은 점점 태도가 거칠어졌습니다. 맥주를 여러 병 마시자 큰 소리로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물! 1명이 빈 컵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컵을 받으면서 제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습니다. 예쁘네. 중국어였지만 뉘앙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죄송하지만 음식 서빙만 해드립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이제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남자가 뭐라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아마 진정하라는 말 같았는데 2 남자는 오히려 더 크게 웃었습니다. 어이, 맥주 더. 또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가게 주인을 쳐다봤습니다.
주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내주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맥주는 충분히 드신 것 같은데요. 제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돈이 있는데 왜 안 파는 거야?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다른 서빙 직원인 카를로스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뭐야, 이 자식이. 중국인 남자가 카를로스를 밀쳤습니다. 카를로스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테이블과 부딪히면서 접시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가게 주인은 급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 주인이 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절망했습니다. 역시 이런 사람들이었어. 돈이 있다고 해서 전부인 줄 아는. 베네수엘라에서 동양인들, 특히 중국인들은 석유 사업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그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가 한국어로 외치고 나서 영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잘못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두 중국인 남성은 뭐라고 중국어로 항의했지만 그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 나갈 거야. 그리고 카를로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카를로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남자는 가게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든 음식값과 깨진 접시,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가게 주인이 계산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전부 합해서 $150입니다. 여기 $200 있습니다. 남는 돈은 직원분들 나눠주세요. 그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모든 책임을 지다니. 그는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또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30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이건 당신 몫입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0. 제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두 중국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고 저는 손에 든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 이 돈이면 제가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나, 괜찮아?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양인이지만 중국인은 아니라고 했다. 그럼 한국인? 어쨌든 그는 달랐다. 다른 두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를 손에 쥔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했던가? 그가 영어로 말할 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래도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도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토요일이 돌아왔고 저는 평소처럼 오전 11시부터 식당에 나갔습니다. 주말 점심시간은 손님이 많아서 가게 주인이 저를 일찍 부르곤 했습니다. 호객 행위 외에도 서빙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나, 오늘은 테이블 담당 좀 부탁해.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갔습니다. 12시가 넘어가자 손님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치우고 주문을 받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왔던 그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혼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봤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네요? 네,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죠. 저는 너무 반가워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 소란 때문에 제대로 식사도 못해서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 아, 그러셨군요. 저는 창가 자리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같이 온 사람들 때문에 폐를 끼쳤는데요.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팁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는 살짝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한 달 월급이거든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요? 30달러가요? 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공무원 월급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세요? 그가 더욱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네. 낮에는 경제부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여기서 일합니다. 경제부요? 그럼 경제학을 전공하셨겠네요? 네.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난번에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아,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석유 관련 일로 여기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나예요. 마리아나 곤살레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나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민준 씨. 저도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민준, 혼자 오셨어요? 지난번 그분들은 민준 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분들은 일 때문에 알게 된 중국 기업 직원들인데 지난번 일 이후로 같이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는 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분들 너무 무례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마침 점심시간이 지나 식당이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테이블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경제부에서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해요. 나라 경제를 이 꼴로 만든 게 우리 잘못이라고. 그건 정부 잘못이지 마리아나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경제부 소속이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공무원이 됐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월급은 터무니없고 동료들은 다 낙하산들 뿐이고. 낙하산이요? 연줄로 들어온 사람들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일하려는 사람들은 다 그만뒀고요. 민준 씨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힘드시겠네요. 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잡을 뛰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베네수엘라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뉴스로만 봤는데 직접 와보니 더 충격적이네요. 여기에 얼마나 계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6개월 예정이었는데 최근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가 악화되어서 더 일찍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곧 가시는 거예요? 왜인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본사 결정에 따라야 하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고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마리아나 씨.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이요. 일요일인데 왜요? 제가 카라카스에 온 지 몇 달 됐는데 사실 제대로 관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불안한 치안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기도 무섭고 낮에는 일 때문에 바빠서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제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사례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조금 불안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돈이 필요하긴 해요. 얼마 주실 수 있는데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00달러 드리겠습니다. 100달러. 제 3달치 월급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정말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하루 종일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100달러면 이번 달 집세를 낼 수 있고 부모님께 송금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알타미라 광장 아세요? 거기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몇 시예요? 오전 10시는 어떠세요? 너무 이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10시에 알타미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봬요, 마리아나 씨. 네, 내일 봬요, 민준 씨. 그가 식당을 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나, 무슨 일이야? 뭐 좋은 일 있어?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서둘러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내일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1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보다는 민준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더 설렜습니다. 진정해, 마리아나.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7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뭘 입고 가지? 옷장을 열어보았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저는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제부에 입고 가는 정장 2벌과 식당에서 입는 청바지와 티셔츠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깨끗한 청바지와 하얀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모습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리아나, 너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아이라이너를 살짝 그렸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일인데 그날따라 하고 싶었습니다. 9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알타미라 광장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광장에 도착하니 9시 55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 오는 거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시 민준 씨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이었는데 정말 훤칠해 보였습니다. 마리아나 씨,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 씨, 저도 손을 흔들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5분 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준 씨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여성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더욱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니요, 진심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갈까요? 마리아나 씨가 정해주세요. 저는 이곳을 잘 모르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카라카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 우선 엘 아빌라 국립공원은 어떠세요? 거기서 카라카스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좋네요. 갑시다.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민준 씨가 택시비를 냈습니다. 엘 아빌라 산은 카라카스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케이블카 안에서 민준 씨가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온 게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케이블카 타는 게 돈이 좀 들어서요. 민준 씨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카라카스의 모습이 발 아래에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과 작은 집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낡은 건물들이 빈민가예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카라카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저런 곳에 살고 있어요. 심각하네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범죄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저도 밤에는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요. 위험하겠네요. 그래도 낮은 괜찮아요. 특히 이렇게 사람 많은 관광지는 안전한 편이에요. 우리는 산 정상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사진을 많이 찍었고 저도 몇 장 같이 찍었습니다. 점심시간이네요. 뭘 먹을까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정통 베네수엘라 음식이 드시고 싶으세요? 물론이죠. 현지 음식이 가장 좋죠. 저는 그를 마우테 그릴이라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카라카스에서 가장 유명한 베네수엘라 전통 음식점이었습니다. 아레파 드셔보신 적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뭐예요? 옥수수로 만든 빵이에요. 이 나라의 국민 음식이랍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안에 고기나 치즈를 넣어서 먹어요. 그럼 그걸 먹어보죠. 우리는 아레파와 파베yon 크리오요를 주문했습니다. 파베yon 크리오요는 쇠고기와 검은 콩, 플랜테인을 곁들인 요리였습니다. 맛있는데요. 민준 씨가 한 입 먹어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걸 자주 먹지 못했어요. 너무 비싸서요. 지금은요? 지금도 비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먹어줘야죠. 고향의 맛이니까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가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경제도 안정적이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요. 부럽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리아나 씨는 다른 나라에 가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권도 없어요. 만들 돈이 없어서요.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카라카스 시내를 걸었습니다. 볼리바르 광장, 국회의사당, 대성당 주변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갑차 2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무장한 경찰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폭동 진압이나 시위 진압일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흔한 일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서웠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니까요. 민준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정말 힘든 상황이군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고 해요. 석유가 많아서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겠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만 펼치고 미국과 대립하면서 경제 제재를 받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경제부에서 일하는 게 힘드시겠네요. 힘들죠.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됐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저녁 6시였습니다. 배 안 고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그렇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카라카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어딘데요? 카사파케아예요. 고급 스페인 레스토랑이죠. 좋네요. 갑시다.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싸요. 제가 경고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제가 감사의 표시로 대접하는 거니까요. 카사파케아는 알타미라 지역에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고급스러움이 넘쳐 흘렀습니다. 여기 정말 비싼 곳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민준 씨가 제 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웨이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는 카라카스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민준 씨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처음이라서요.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특별 요리는 스페인산 흑돼지 이베리코 스테이크입니다. 와인은 리오하산 레드를 추천합니다. 좋네요. 그걸로 2개 주세요. 민준 씨가 주문했습니다. 요리가 나왔을 때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플레이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와, 저는 감탄했습니다. 드세요. 민준 씨가 권했습니다. 한 입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요리였습니다. 맛있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맛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요리 처음 먹어봐요. 다행이네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병을 금방 비웠습니다. 민준 씨,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리아나 씨 덕분에 카라카스를 제대로 구경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식사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생활 수준에서는 꿈도 못 꿀 곳이니까요. 앞으로 자주 이런 곳에 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민준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보았다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딘데요? 바바예요.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혼자서는 못 가서 좋네요. 갑시다. 저는 그를 라에스탄시아라는 바로 데려갔습니다. 카라카스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바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도 비싸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바에 앉아 저는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모히토 2잔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살게요. 네, 이 술은 제가 살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이 다 내셨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낼게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제가 한 달 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달러. 제 한 달 월급 전부였습니다. 마리아나 씨, 그러지 마세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저도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민준 씨는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한 잔만 마리아나 씨가 사세요. 고마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에 대해, 꿈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저는 항상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요. 이해합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권 만들 돈도 없는데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바에서 나왔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 사이에 민준 씨가 모든 계산을 맞춰 놓았습니다. 민준 씨, 제가 낸다고 했잖아요. 저는 항의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제가 내고 싶었어요.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택시로 저희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지만 저는 그를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저희 집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미리 경고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메리다에 있어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이죠. 엄청 보고 싶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메리다까지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요. 민준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나. 민준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민준 씨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곧 잠에서 깼습니다. 잘 잤어요? 네. 저는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제 냉장고에 있던 빵과 치즈가 전부였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최고의 식사 같았습니다. 오늘 일 있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공무원은 월요일부터 출근이니까 괜찮아요. 식당은 저녁에 가면 되고요. 그럼 오늘도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민준 씨의 일이 끝나면 저를 데리러 와주었고 저도 식당 일을 일찍 마치고 그를 만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준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나 씨, 제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요? 네, 식당 일 그만두고 저랑 같이 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마리아나 씨 책임질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 고맙지만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마리아나 씨가 그 험한 일 하는 거 보기 싫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낮에는 공무원 일만 하고 저녁에는 저랑 같이 있어요. 제가 필요한 건 다 해줄게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부탁이에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마리아나 씨가 매일 밤 거리에서 호객 행위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저는 식당 주인 아저씨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왜? 아저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요. 저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쉽네.
마리아나가 없으면 손님 모으기 힘든데. 아저씨가 서운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낮에만 경제부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민준 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가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제 원룸보다 훨씬 넓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지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짐을 조금씩 옮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요리를 하거나 외식을 했고 주말에는 카라카스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민준 씨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 씨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마리아나 씨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연인이라기보다 이미 부부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가족에게 송금도 해주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메리다로 보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마리아나 씨 가족은 제 가족이기도 한데요.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전화로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50만 원이면 메리다에서는 꽤 큰 돈이었으니까요.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저를 데리고 메리다에 가자고 했습니다. 정말요? 가족들 만나러요? 네, 마리아나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부모님을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주말에 메리다로 갔습니다. 버스로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메리다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솟아있고 작은 집들이 산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네, 카라카스보다 훨씬 맑죠. 부모님 집은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마리아나,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분이 민준 씨예요. 제가 민준 씨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가 스페인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민준 씨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도 곧 돌아오셨습니다. 농장 일을 하고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준 씨예요. 아버지는 민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고맙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을 잘 보살펴줘서.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마리아나 씨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산코초를 먹었습니다. 쇠고기와 야채를 넣고 끓인 전통 수프였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민준 씨가 감탄했습니다. 많이 들게.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가 민준 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응,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행복해 보여.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구나. 내 웃는 얼굴. 나도 오랜만에 행복해, 엄마. 밖에서 아버지와 민준 씨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민준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진심이냐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나 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제 옛날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준 씨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마리아나 씨. 민준 씨가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네, 저와 계속 함께 있어줄 거죠? 당연하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갈게요. 고마워요.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다시 카라카스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배웅하며 우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응, 엄마. 걱정하지 마. 버스 안에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시네요. 네,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유하세요. 마리아나 씨 부모님께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매달 보내주는 돈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어요.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리아나 씨 가족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민준 씨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카라카스로 돌아온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낮에 경제부에 나가고 민준 씨는 회사에 가고 저녁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나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데요? 한국 본사에서 베네수엘라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주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민준 씨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에요. 본사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 저를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혼잣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공무원 월급 30달러로 다시 버텨야 했고 식당 일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식당에 다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2주나 남았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알아봐야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면 저 혼자 살아야 하니까요. 마리아나 씨, 민준 씨가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준 씨가 떠나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경제부에서 일할 때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도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세요. 민준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안 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리아나 씨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꽉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민준 씨,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만해요. 네? 민준 씨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잖아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게 나아요. 마지막 일주일 더 같이 있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마리아나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제 집으로 갈게요. 안 돼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마리아나 씨,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뭘 더 들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한국으로 가고 저는 여기 남을 거잖아요. 우리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민준 씨도 소리쳤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마리아나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해서 한국에 같이 가요. 민준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세요. 민준 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마리아나 씨 없이는 못 살아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도 매일 마리아나 씨 생각만 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함께 가는 게 나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말하려 했지만 민준 씨가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조건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리아나 씨가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마리아나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어요? 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제 가족들은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요? 같이 가서 허락받아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받자고요. 지금요? 네, 내일 당장 메리다로 가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결정일까?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니면 안 되겠다.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결혼해요. 민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마리아나. 제가 더 고맙죠. 저는 그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챙겨 메리다로 향했습니다. 12시간의 버스 여행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떨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떡하죠? 설득할 거예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할 겁니다. 메리다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마리아나, 웬일이니?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아버지도 곧 돌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민준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마리아나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민준 씨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마리아나,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갈 거예요. 한국으로?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네, 민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매달 보내드리던 생활비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한국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마주 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리아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냐? 네, 아버지.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겠느냐? 네, 민준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를 보셨습니다. 내 딸을 부탁하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엄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이곳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 너라도 더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아버지,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라.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좋은 일이잖니. 그날 밤 어머니는 특별한 것을 꺼내 오셨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마리아나, 이걸 받으렴. 어머니가 상자를 여셨습니다.
안에는 은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란다. 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유일한 갑오야. 엄마, 이걸 제가 받아도 돼요? 네가 받아야지. 어머니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함께 있는 거란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마을 성당에서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모님과 몇몇 친척들만 참석한 작은 식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키스를 했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카라카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모든 건 제가 처리할게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결혼증명서, 비자 신청서, 여권 등등. 드디어 여권을 만드는구나.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겠네요.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경제부에도 사표를 냈습니다. 2년 넘게 일했던 곳이었지만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마리아나, 잘 가. 부럽다. 나도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몇 안 되는 친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제가 살던 원룸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2년 넘게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안녕이구나. 저는 텅 빈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출국까지 닷새. 저는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부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마리아나, 부럽다. 나도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제가 위로했습니다. 부서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네 같은 인재를 잃는 건 아쉽지만 자네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2년 넘게 일했던 경제부 건물을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기억만은 아니었지만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살던 원룸도 정리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 배고파서, 외로워서, 절망적이어서. 이제 안녕이다. 저는 텅 빈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에도 들렀습니다. 한국 간다고? 잘 됐네.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 주인 아저씨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카를로스도 만났습니다. 부럽다. 나도 언젠가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희망을 잃지 마.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전부 들어간다는 것을.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은반지. 이게 전부예요? 민준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저는 손가락에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출국 전날 밤 부모님께 마지막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나, 잘 지내야 한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반지 잘 간수하고 평생 간직할게 엄마.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군이 우리 딸을 지옥에서 구해줬어. 평생 잊지 않을 걸세.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출국 당일 새벽, 저는 카라카스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베네수엘라. 나쁜 기억도 있었지만 좋은 기억도 있었어. 이곳이 내 고향이니까.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카라카스의 거리, 건물들, 출국 심사를 받고 여권에 도장이 찍혔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떠나는구나. 비행기에 탔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손 잡아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카라카스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안녕, 내 고향. 언젠가 다시 만나자.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30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우와,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울의 집까지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에 저는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건물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거리, 정말 다르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씨의 아파트는 따뜻하고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밤에 혼자 걸어 다녀도 무섭지 않았고 슈퍼마켓에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전부 10,000원이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씩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돈으로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약 4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400달러.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공무원으로 5년 넘게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첫 송금액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마리아나, 이게 정말 우리한테 온 거니? 네, 맞아요. 이 돈이면 우리가 1년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보내드릴게요, 엄마. 매달?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달째, 3달째 송금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농장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았단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아버지랑 상의해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 해. 가게요? 응. 마을에 변변한 가게가 없잖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 가게로 온단다. 아버지가 카라카스에서 물건을 떼어오는데 다른 곳보다 싸게 팔거든. 어머니가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네요, 엄마. 다 내 덕분이다. 아니에요. 민준 씨 덕분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휴가를 내어 베네수엘라 메리다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12시간의 긴 비행과 버스 여행 끝에 메리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칠한 페인트, 수리된 지붕, 예쁜 화단까지. 엄마, 아빠, 저는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나,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있었고 옷도 새 옷이었습니다. 우리 딸, 살쪘네.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밥이 맛있어서요. 저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우리를 마을 중심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꽤 큰 식료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곤살레스 가족 식료품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가게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게 안에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쌀, 밀가루, 통조림, 음료수, 과자, 생활용품들. 베네수엘라에서는 구하기 힘든 물건들이 즐비했습니다. 장사는 잘 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잘 되는 가게야.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온단다.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곤살레스 사장님. 오늘도 신선한 야채 들어왔나요? 네, 어제 카라카스에서 막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친절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 사람들 다 단골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게 없으면 마을 사람들 카라카스까지 가야 하거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빠들과 언니들도 모두 왔습니다. 식탁에는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나, 내 덕분에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 제일 부유한 집 중 하나야. 둘째,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알아? 셋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위 둔 집이라고 말이야.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민준 씨를 불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두 분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나중에 민준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고 우셨다고, 자네가 우리 가문을 살렸다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라고 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민준 군,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우리 가문의 은인일세. 자네가 매달 보내준 돈으로 우리는 빚을 갚고 가게를 열고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네. 아닙니다, 아버님.
민준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닐세.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굶주리고 있었을 걸세. 마리아나도 카라카스에서 월급 30달러를 받으며 식당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겠지. 우리 딸을 지옥 같은 베네수엘라에서 구해줘서 정말 고맙네.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딸이 사람답게 살고 있어. 마을의 한국 사위 이야기가 전설이 됐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400달러씩 보내준다고 하니 다들 믿지를 못해. 며칠 후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또 올게요, 엄마. 내년에도 꼭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잘 가렴.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민준 씨 말 잘 듣고 걱정 마세요, 어머님.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마리아나 씨, 제가 아끼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부모님도 행복해 보이시고 저도 행복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제법 늘었고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가끔 베네수엘라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메리다의 산, 카라카스의 거리, 어머니의 산코초.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매달 50만 원.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5년 넘게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을 한국에서는 매달 보낼 수 있다니. 베네수엘라의 산골 마을에서 저의 부모님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가게 주인이 되셨습니다. 한국 사위를 둔 집이라는 것이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요. 마리아나, 민준이 저를 부릅니다.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저는 미소로 대답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월급 30달러를 받으며 식당 호객꾼까지 해야 했던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공무원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에 와 매달 5년치 월급을 가족에게 보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멤버십 가입과 후원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